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규명에 정부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재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국정조사 해야 하고 셀프 수사, 이걸로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겠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정조사에 이어서 특검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조금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 야당끼리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먼저 의원님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한번 기본소득당인가 야권의 세 당이 연합해서 이제 국정조사 요구를 낸 거죠. 우리 국회법에 보면은 국정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적 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4분의 1을 하면 국회 정원이 299명이니까 75명, 65명 이상이면은, 75명 이상이면은 요구하면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겠죠. 그렇게 국정조사를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의장이 지시하면 예를 들어서 자 상임위에서 해라. 그렇게 되면 행정안전위가 되는 거고 아니면 특별위원회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야당만 하는 야당 단독 국정조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질문은 이게 가능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실제적으로 수사 외에 현재 경찰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 외에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을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과연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 양날의 칼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자기들끼리 해서 야당만 해서 국정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아니 불러서 계속 그 정인들 뭐 피해자들 불러다가 호통치고 고함 지르고 자기가 원하는 답변 안 나오면 윽박 지르고 이런 모습으로 가면 오히려 부담은 제가 보기에는 야당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고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안 들어갈 경우는 야당 의원들만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보는 데서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이런 형태라는 걸 방치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은 건데 앞으로 아마 2주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국정조사를 실제로 하기까지 2주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좀 여야 간에 아마 좀 뭐랄까 이거 정치적으로 덕실이라 그럴까 좀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잠시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참은 현재 미사일 재원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들어서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서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소식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좀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회 국정조사가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이제 셀프 수사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언론에서도. 지금 경찰에서 수뇌부에 대해서까지 공정하게 수사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로 밝혀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또 밝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과거의 국정조사를 보면은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까지도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보면 이제 세월호 참사라든지 또 성수대교 붕괴 참사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이 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과연 이 여야의 어떤 정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나
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156명의 젊은 생명들이 길 가다가 갑자기 졸지에 사망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좀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반쪽짜리 국정조사로 되기보다는 여야가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할 필요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 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야당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협력을 해서 초당적으로 좀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안 들어간 분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예요. 이분 이야기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야당에서는 의석 한석 분인 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논리가 좀 뚜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하는 이 세 당이 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에 올라타서 저는 있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봐요. 야당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수사가 경찰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셀프 수사라서 못 믿겠다는 걸 대전제로 하고 새로운 걸 밝혀내겠다면서 국회에서 가져와서 국정조사를 해본들 지금까지의 우리 국정조사의 전례를 보면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가능성이 제로다. 오히려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하나. 또 조정원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세월호 시즌2로 갈 것이다.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국정조사하면은 정쟁의 폭죽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대목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도 아시는 대로 그 경찰, 검찰 수사,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특검, 국정조사 결국은 남는 국민 기억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실체적 진실, 진상규명이라는 표현보다 원인규명, 실체적 사실에 좀 접근하는 이런 게 국회 차원에서 가능할까? 의원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경찰에 조사받은 수사받고 조사받으러 다니는 사람 다시 한번 국회에 청문회장에 불러내가서 분풀이하고 화끈하게 보여주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참 야당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지금 이재명 대표나 너무 한쪽에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싣고 있다. 진실 규명을 해야죠. 빨리 하면 좋은데 오히려 저렇게 되면은 경찰 수사 엉키면서 사실 규명이 늦어지고 지리해지고 결국은 공방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그래서 정쟁의 신호탄이 될 공산이 높다는 조정훈 의원의 예언이 제가 보기에는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예,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지금 이제 우리 신성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재선 의원을 지낸 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정조사도 필요 없다, 특검도 필요 없다. 그러면 국회가 왜 필요하죠? 지금 국정조사하고 이 특검은 헌법과 법에 의해서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지금 행정부에서 비롯된 엄청난 참사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행정참사라는 그런 명명을 언론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부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권한이자 책무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156명이 숨졌는데 156명이 숨지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경찰 책임만 있습니까? 그럼 왜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보고를 받았으면은 먼저 보고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조치가 안 됐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만 할 경우에는 과실치사상 혐의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수사로 메꿔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또 반드시 메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왜 수사 방해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이제 비분관계하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따라서 지금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 보면은 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70%가 넘는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반영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이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 또는 수사는 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네. 우선 네, 아니,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이 최근 들어서 한미 연합훈련의 반발에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특히 미국 현지 시간 8일에 치러진 중간선거 직후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어서 주목이 됩니다. 합참은 현재 미사일 재원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 자세한 소식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 의원님. 수사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특별검사의 사고관계에 대해서 저 역시 뭐 필요하면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를 이게 일의 순서가 있는 건데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자기의 수장, 경찰청장의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핸드폰까지 뺏어든 이렇게 압수하는 이런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 이것도 셀프 수사라서 못 믿겠다고 하면서 국회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넌센스다. 수사 다음에 미진하면 검찰에 뭐 보안 수사 될 수 있고 봐서 다시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은 다음 수순이다. 순서대로 가자는 이야기고 왜 제가 야당의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분노에 편성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게 쉽다고요. 왜? 그게 완전히 국민들이 지금 뭔가는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정이 소진돼. 이 분노의 감정은 빨리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든 말씀드리지만 보십시오. 야당만 자 국정조사 한다고 쳐봐요. 그럼 답변 자체가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이태원 파출소에 나와서 구청장까지 나온다 칩시다. 그럼 지금까지 국회에서 답변한 거나 언론에 답변한 것 외에 새로운 걸 밝혀낼 수 있겠나요? 오히려 제가 보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오히려 좀 더 야당 단독으로 한 데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순서와 잘 봐서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진실 규명과 함께 또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미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총장 모두 아직은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사건 때마다 장관을 교체하는 건 후진적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 발언 자체가 후진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156명이 길 가다가 숨진 사건이 지구상에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도심 한복판의 골목길에서 156명이 숨진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하나 내 책임입니다 라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라는 지금 사람이 있습니까? 총리도 이 참사가 터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신 기자회견들 앞에서 농담하면서 실실 쪼개면서 그런 태도를 보여줬고 또 주무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 소방관을 제때 미리 배치했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 수뇌부는 사건 참사 현장에 4시간 넘어서 도달하는 이런 지금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더 추운이 없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어봤더니 그럼 이제 문책 인사를 대통령이 건의했냐? 하니까 그것 자체도 건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6명이 숨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아무도 지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가장 후진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 의원께서 계속해서 순서대로 하자는 건데 순서는 없는 거예요. 먼저 수사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조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동시에 해야만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참사를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 네? 아니, 반박하시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책임을 다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책임의 범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책임, 정치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민 장관이 경찰의 종합적인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 문제는 대통령에 걸려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그 안전대책위에서 경찰을 굉장히 질타한 대목이 저도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럼 일선 경찰서장만 책임지라는 이야기냐? 위에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대통령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국민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답변 보면은 사건 때마다 장관을 교체하는 후진적이다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또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봐서는 지금 이상민 장관을 가만히 두겠다는 취지로 읽혀져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너무 대통령한테 너무 커지는 거예요. 여권 전체에게 이상민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판단이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판단할까? 제가 좀 관찰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에는, 생각 속에는. 또 하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전 정권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장관을 자르거나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하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쌓아 오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져야지 왜 장관들한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장관 목을 뚝뚝 자르느냐는 생각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국면을 전환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정치 영역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빨리 책임을 그 타이밍의 문제이긴 하지만 하는 게 맞다. 이게 국민적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게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안 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비춰지고 이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될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제 우리 신 의원께서 국면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156명이 숨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정상인이라면 이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대 사례를 보면요. 성수대교가 붕괴돼가지고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서울시장이 당일날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지자체장이 선출된 지자체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이제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로 책임으로서 경질을 했고 그리고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즉시 사의를 표명해가지고 나중에 거치가 정리됐는데 지금 현 정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경찰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수용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분노에 반응을 좀 즉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총장, 검사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게 항용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안 들을까요? 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제가 파악한 바로 제 나름대로의 관찰한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야당이나 언론에서 저 장관 자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저런 것은 여권 내부, 다시 말하면 여당에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니 장관에게 책임을 지어서 경질해 주십시오. 문책성 인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통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야당에서 지금 보면 야당이나 언론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나 봐서는 안 들 거라고 다 알잖아요. 여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좋은데, 여당에서는 지금 그런 소리 하시는 분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조기에 빨리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조언, 이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는 무슨 생각을 현직 의원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라서 대통령에게 미치는 압력,
대통령이 느낀 압력이 정치권의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기도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함께 또 국회 민주당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뇌물 혐의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가 됐는데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에 지금 정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거든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용, 정진상 두 사람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측근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소장을 보면은 거기에 뭐 정진상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이제 수십 번 거명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용 부원장이 받았던 돈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그런 수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진상 지금 이제 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뭐 1억 4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뇌물을 받았던 시기가 지금 뭐 성남시에 근무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에 근무할 때니까 결국은 다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용 그리고 또 정진상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한 이후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민주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지난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두 차례 시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실상 정진상 실장이 당사에서 근무한 적도 없는데 이 당사에 또다시 이 압수수색에 들어오는 것은 이 당사 앞에서 당직자들과 검찰 사이에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서 현재 이태원 국면을 조금 전환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걸 검찰이 이태원 참사를 덮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필요도 없는 당사에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면서 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한 그러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고 뭐 현실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맞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좀 음모론에 빠지고 음모론은 가장 게으른 자의 기대는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목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뭐 지난번에 김용 씨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가 사인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테니까 그게 뭔가는 있겠죠. 다만 제가 주위에서 보는 대목은 이 시점을 그러니까 지금 그 김용 씨에 이어서 정진상 실장이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다는 시점 2014년도라 하면 그 당시에 뭐 성남시장 선거, 지방선거가 있었다든지 2020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을 때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척근이라 할 김용 정진상이 대장동 패거리로부터 대장동에서 돈을 버는 패거리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았다는 대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인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신복이고 굉장히 믿을 만한 아주 좌우가 그렇게 대장동 패거리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 대목은 또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